안테나를 갖춘 레이더 기지를 만든다는 건 러시아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폭제가 돼서 푸틴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 기존 이 항공 폭탄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먼 거리를 날아가게끔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그런 러시아군의 야전 지휘설만 쪽집 깨시고 때려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일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디패스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오늘도 국내외 방산 소식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 드론이 이렇게 나토 회원국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폴란드 국경 쪽으로 몇 차례 날아온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안이 심각하다 느껴진 게 실제로 지금 이제 폴란드에 몇 개의 드론은 떨어진 게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폭발물을 내장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러시아의 의도가 우크라이나의 여러 자폭 드론을 쓰면서 일종의 이제 기만, 최고로 그런 일종의 기만 드론도 같이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졌고, 특히 이제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러우 전쟁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이제 폴란드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앙숙 관계예요. 실제로 그 이제 폴란드 뭐 군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렇지 않냐. 일본하고 중국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폴란드와 이제 방사 협력을 같이 해봤던 분들이 한 얘기가, 폴란드는 독일을 약간 일본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러시아는 약간 중국처럼 생각을 한다. 사실 독일도 그렇게, 물론 이제 같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제 과거사에 대한 이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고, 러시아는 거기에 더해서 적이라는 사실상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이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도 비슷하게 지금 러시아 드론이 뭐 떨어진 것도 지금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토, 단순히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만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가 다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각도로 보면 나토에 대한 일종의 이제 위협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이죠. 나토라는 이제 북다서양 조약기구라는 집단 안보 체제를 일종의 이제 간보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응을 또 미적지근하게 하면 러시아가 똑같은 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뭐 폭발이 일어나거나 큰 피해가 일어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나토도 사실 애매해요. 이게 사실 이제 군사적인 무력 시위로는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무슨 큰 피해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약간 고민에 빠뜨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 나토의 일종의 이제 간을 봤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복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독자적으로 방공망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드론이라던가 미사일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월경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 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부대들이 나가 있어요. 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게 혼자 개별 회원국의 힘만으로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제 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뭐 공군이나 육군의 그런 방공 무기 체계들이 지금 전개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간복이 말씀드렸지만 나토의 방공망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을 때 나토의 방공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미끼 드론, 기만 드론을 보냈을 때 그렇게 되면 뭐 레이더도 탐지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나토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를 일종의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토 회원국들 그리고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간보기도 되지만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의도도 다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직경 1.6km 규모라고 나와 있죠. 보통 이 정도 되는 레이더 시설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적 항공기를 탐지하거나 이런 용도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 러시아와 나토 그리고 미국이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사거리 500km 이상, 뭐 5,500km 미만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배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들을 배치를 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INF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도 지금은 다 다 모두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깨졌어요, 협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직경이 큰 대규모의 안테나를 갖춘 레이더 기지를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나토라든지 미국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사전에 발사를 탐지해내는 일종의 조기 경보 레이더 같은 걸 만든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레이더가 일부 조건에서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탐지 가능한데 약간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칼리닝그라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칼리닝그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폴란드 쪽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 발트 3국과도 좀 물려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유럽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전 다음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뭐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다음 화약고는 칼리닝그라드라고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칼리닝그라드가 약간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발트 3국 있고 폴란드 있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벨라루스와도 좀 가깝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칼리닝그라드에 지금 보면 러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러시아군 병력들이 거기 집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기폭제가 돼서 푸틴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 그 이제 폴란드 잘 보시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 K 방산무기 많이 사갔죠. 뭐 K2 전차, FA50, K9 자주포, 천무, 뭐 호마르 K, 이제 폴란드판 천무랑은 호마르 K도 사갔고,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판 K2 전차들이 지금 배치되는 곳이 다 칼리닝그라드 쪽이에요. 그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여기가 한번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계속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이제 여력이 있어서 과연 다음 전쟁을 일으킬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계속 러시아가 이제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니까 나토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최전선에 우리나라가 판 K2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쟁 장기화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러우 전쟁이. 그러면서 이스칸데르라든가 킨잘 같은 미사일들을 소모를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이런 유도 무기들은 발당 가격이 일반 탄약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아주 단적인 예로 뭐 KGB 우리 이제 태국이 캄보디아하고 분쟁에 사용했던 KGB만 하더라도 발당 가격이 그러니까 히트 가격만 1억이에요. 폭탄 빼고 활공에서 날아가는 유도 기능을 갖춘 키트가 한 1억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폭탄 가격까지 다 해보면 1억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뭐 보기에는 되게 싸 보이지만 전쟁에 대비해서는 뭐 최소 몇백 발 혹은 몇천 발 이렇게 보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발당 가격이 상당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군도 몇천 발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KGB를. 그리고 이런 거는 한번 쓰면 또 메꾸려면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그동안 이제 소모했던 거를 채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계속 이런 걸 써야 되니까 더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2,500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러시아가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라든지 킨잘 같은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안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심지어 뭐 조사 결과 보면 뭐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만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미국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그런 IT 관련 기술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이런 유도 무기를 만들 때 서방제 부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2,500발을 과연 지금 문제는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과 유럽이 각종 제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수입하는데 사실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우회해서 그런 부품들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나 중국, 특히 인도 통해서 그런 반도체들을 많이 좀 수입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비한다라는 목표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앞서 제가 이제 칼리닝그라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유럽의 이런 안보 싱크탱크들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사실 그걸 체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잘 보면 전쟁 초기만 해도 뭐 러시아의 뭐 공군 전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해군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지금 뭐 3년 이상 끌고 있는데 지금 잘 보면 그런 무기들이 안 보여요. 뭐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해군의 뭐 각종 전투함,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피격된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유럽의 이런 안보 싱크탱크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 있는 전력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 비축하고, 그리고 전쟁에 투입을 안 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러시아가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로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00발의 신형 미사일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물론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대비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다음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는 전시 경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력을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군의 그 사상자 수만 해도 거의 10만 명이 넘어섰고 부상자는 더 많고, 잘 보시면 이게 과거에 러시아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참전해가지고 거의 나라가 이제 반토막이 났거든요.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냉전 말기로 가면서 당시 소련이 이제 70년대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됐고, 지금 만약에 종전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당시 소련이 빈손으로 사실 이제 전쟁에서 철군했고, 그러고 나서 소련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되새겨 봤을 땐 만약 우크라이나전이 휴전됐을 경우에 지금의 러시아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가 또 한 번 또 부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제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집 살 때 대출 많이 받잖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 관련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루블화는 사실 이제 가치가 없어지고 있죠, 계속.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각종 제재 지금 걸려 있고, 과거 같으면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제값 받고 못 파는 상황이 됐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지금 러시아가 대규모 징병을 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모병으로 지금 이걸 계속 때우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일단 술을 많이 먹고 보드카. 지금 이제 남성들의 수명이 짧은 나라인데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발발하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갔고,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러시아를 돌릴 수 있는 노동 인구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야, 이게 자칫 정말 뭐 전쟁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혹은 휴전이 되더라도 러시아가 잘못하면 이제 과거 소련 붕괴되듯이 그렇게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요즘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이 다 과거 이제 소련의 전투기들입니다. 그걸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또 해체가 됐죠. 이제 우크라이나 과거 이제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대항하는 일종의 최전방 보급 기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뭐 물론 이게 세계 3차 대전급 전쟁이지만 전쟁이 났을 때 소련의 최정예 병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잘 보면 과거 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한 그런 기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 많은 소련제 무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실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가 받아갔어요. 그런 전력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 잘 보면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전투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그 29도 대표적인 거고 수호 27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이게 다 소련이 만든 전투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부품을 다 사와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기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무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쌓아놓고 있었던 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버텼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투기들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폭탄도 달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하고는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거 소련이나 이제 러시아가 만든 무기들은 일종의 이제 아이폰 같은 거고, 그다음에 서방은 뭐 안드로이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기존 소련제 전투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전투기에 이렇게 체계 통합을 안 시키고 태블릿이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별도로 쓰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프랑스가 만든 AASM 해머, 그다음에 미국의 제이담, 뭐 그다음에 SDB, GBU-39, 뭐 제이담 ER 뭐 이런 거를 장착할 수 있게끔 서방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개조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무기들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을 압박하는 일종의 도구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뭐 팔리아니차, 넵튠, 플라밍고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전 발발하면서부터 안 되겠다. 우리도 독자적인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개발을 막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둘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활공폭탄, 이제 공대지 활공폭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KGGB가 대표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 잘 보면 기존 이 항공폭탄에다가 키트에 이제 날개를 달아서 먼 거리를 날아가게끔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밀 유도되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제 GPS, 그다음에 이제 관성항법 장비라는 일종의 이제 나침판, 전자식 나침판 이 두 개를 물려가지고 같이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GPS가 정밀도는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팔리아니차, 넵튠, 플라밍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이제 목표물에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도 장치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실 기존에 있는 폭탄에다가 날개 장착해서 히트화해서 부착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기존 소련제 전투기의 태블릿을 이용해서 뭐 여러 서방제 무기를 통합 장착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는 거죠. 자체적인 무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나라들은 유럽에 이제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빼주는 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돈으로 이런 무기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잘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의 해머라든지 뭐 미국이 제공한 제이담 ER, GBU-39, SDB 같은 것들이 주로 어디를 때리냐면 이 러시아군의 지휘 본부 같은 데를 때려요. 그 쪽집게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지휘 시설이 대부분 이제 사람에 비유하자면 뇌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런 데만 발견을 해내요. 그리고 이런 폭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뭐 해머라든지 제이담 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폭탄의 무게가 작은 거는 한 250kg 정도 되고 좀 큰 건 500kg, 그다음에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까지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몇십 킬로그램이 되고 저도 이제 포병으로 옛날에 이제 군 생활을 해봤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항공 폭탄만큼의 위력은 갖고 있지 않아요. 포탄들은. 근데 이거는 한 번 떨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달란트 투자 이제 건물에 있죠. 건물 하나를 그냥 날려버려요. 250kg, 500kg 정도 되면 건물을 거의 이제 완파시켜 버립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155mm 포탄 이런 것들은 이제 반파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정도로 사실 이제 폭발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지능적으로 그런 러시아군의 야전 지휘설만 쪽집 게시고 때려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런데 건물에 있는데 한 방만 그냥 다 죽는 거죠. 지휘부가 그냥 전멸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죠.